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나는 혹시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인간관계에는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베트남 결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랑과 신부에게 갑과 을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갑은 누구이고 을은 또 누구일까요? 뭘 이런 걸 따져?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지 않고 생각도 물론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명 그 위치에서 많은 걸 행하고 있습니다. 신부 역시 딱히 내가 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20년 가까이 혹은 20년 넘게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이 가능할 리가 없죠. 신부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키운 딸을 나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남자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나이 차이를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을의 입장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한국 신랑들 한번 볼까요? 내가 갑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20살 초반의 여성을 찾고 있고 외모까지 동남아스럽지 않은 예쁜 여성을 찾고 있어요. 거기에 또 게으르면 안 되고 연락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어야 하고 페이스북이며 사생활도 깨끗해야 하고 돈 요구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업체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의도치 않게 갑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단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20살 한참 젊은 신부가 게으르면 안 되죠. 연락하면 연락이 잘 되어야죠. 또 이유 없이 돈 요구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갑을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기에 나쁘다 말다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건 지금부터예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걸 이용하는 것. 그걸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갑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베트남 신부는 이미 내가 을이야 라고 한번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뭐래도 엎드린 게 맞아요.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곳 베트남 시골에서의 막막했던 삶이 조금은 앞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식은 한국 사람도 될 수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어요. 한국 남자가 베트남 남자보단 예의 있고 깔끔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맞으니까 말입니다. 나이 차이 하나만 포기하면 이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40 중반의 남성과 20살 전후의 여성의 결혼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정과 사랑으로 해야지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돈 들여서 결혼을 하니 매매혼이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건 나중 일입니다. 살면서 싸우던 헤어지던 정이 붙던 사랑이 생기던 아이가 생기던 나중에 그렇게 되는 부부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하는 것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 즉 싸우던 헤어지던 정이 붙던 사랑이 생기던 이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혼이라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베트남 결혼을 하고 있어요. 국제결혼이에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끼리 이 모든 걸 다 겪은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베트남 결혼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이 차이 20, 30년 나는 사람이란 사람과 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 정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결혼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정이 쌓일수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갑질이 아닌 이해와 배려로 말이죠. 물론 기본이 안 된 베트남 신부를 마냥 이해해주고 감싸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기본이 안 됐다 생각되는 신부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파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걸러내야 해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걸러내는 게 맞습니다. 오랜 결과들로 데이터들이 쌓여있기에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문신이고 돈 요구, 연락 잘 안 되는 사람, 페이스북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후회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갑이라는 이유로 신부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갑질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업체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베트남 신부에게 나는 너 아니어도 결혼시킬 신부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대로 받고 결혼해. 하기 싫으면 말해.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신부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베트남 신부들에게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시하며 갑질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압니다. 신부 사랑하고 아껴주고 진심으로 베트남 아내를 대해주는 신랑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요. 제가 오늘 말한 갑질하는 신랑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 부부라면 응당 나의 옆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게 한국 아내이건 베트남 아내이건 달라져선 안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려는 신랑분들 중에 신부를 나의 발 아래쪽에 두길 원하는 신랑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죠. 베트남 신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옆자리는커녕 자리에 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